로 들어가는데요. 자, 경제 1단원인데요. 단원별 문제 풀이니까 이 1단원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출제 포인트인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던 거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이거죠. 경제생활 또는 경제활동 어떻게 구성이 되죠? 요 3단계가 계속 연결이 되죠. 지출은 현재의 만족을 위한 지출과 장래의 만족을 위한 지출 이런 데 공부했고요. 경제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경제 문제 공부했어요. 왜 발생하죠? 이소성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되죠. 첫째가 뭐였어요? 경제원칙. 경제원칙을 효율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즉 최소의 인풋으로, 투입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산출하는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었죠. 따라서 비용은 작을수록 좋고 편익은 클수록 좋은데, 이때 이 비용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비용이 경제학적 비용이에요. 자, 이 경제학적 비용이 뭐죠? 기회비용이죠. 선택된 것의 가치를 포기된 가치로 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된 것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 제일 큰 가치가 기회비용이었고, 계산할 때는 회계학적 비용인 명시적 비용 플러스 묵시적 비용 또는 암묵적 비용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합리적인 선택은 기회비용이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내용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는 기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죠. What? 무엇을 얼마만큼 만들까? 자원 배분 문제죠. 자원 배분 문제. 두 번째, how? 어떻게 만들까? 생산 방법의 문제죠. 세 번째,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생산한 건가? 즉, 누가 소비하도록 할 것인가? 소득 분배 문제죠.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시대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원시 사회는 자급자족으로 해결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경제 체제라는 그들의 전통과 간섭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세는 그 장원 경제 체제라는 그들의 전통과 간섭으로 해결하고, 중요한 건 현대 사회죠. 현대 사회로 오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뭘로 해결해요? 시장에서 해결하잖아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의 계획이나 통제, 명령 등으로 해결하는 게 계획경제죠. 계획경제. 그러니까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 경제의 세 가지 기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가지고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눠지죠. 그런데 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계획경제체제는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됩니다.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경제 정보 분석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경제 정보 분석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시험 문제 자주 언급되는 게 명목 대 실질이라는 정보, 그러니까 명목적인 것과 실질적인 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그죠? 당해년도 생산량을 당해년도 가격을 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질적인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기준년도 가격을 곱하는 거거든요. 과거 가격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명목은 당량, 당가, 실질은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기준년도 가격을 곱한 거라고요. 요게 달라져요, 요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명목 GDP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지.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 실질 GDP는 과거 가격을 곱한 것이니까 작게 계산이 되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또 뒤에 가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다시 명목 GDP에는 물가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 GDP에는 물가 상승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물가 상승분을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물가 지수로 환산한 거거든요. 그건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가 뭐였어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서 일정 시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저량. 일정 기간, 유량.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공부했어요. 실업률은? 저량이죠? 저량. 고용률은? 저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업, 고용과 관계되는 모든 정보는 전부 저량의 개념이에요. 물가 상승률. 이건 유량이죠. 일정 기간이니까. GDP. 유량이죠. 수요, 공급. 이거 다 유량이잖아요. 이와 관련되는 게 또 있죠. 비율 대 변화율의 정보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비율과 변화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비율은 플러스만 존재하지만 변화율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모두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이 이게 몇 단원은 어느 영역에서 출제됐구나, 이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빠른 시간에 정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1단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그동안에 출제가 되었는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전부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새롭게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을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보다 보면 우리 기출문제와 유사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는 바로 다 여기에서 컨닝해가지고 문제를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여기서 하나 또 빠뜨렸구나. 경제생활에, 칠판이 좁네. 경제생활에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죠. 자, 경제생활의 주체는 누구예요?
소비 주체, 생산 주체, 소비와 생산의 공동 주체, 무역 주체. 이런 내용이고. 그럼 이런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삼는 게 경제 객체죠. 그러니까 경제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 즉 용역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재화는 또 자유재냐 경제재냐 이렇게 나눠지죠.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게 자유재죠. 그래서 자유재 하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기억나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은 요만큼인데 시장에 나가봤더니 요만큼이나 있어. 그래서 이 수요라는 가인날하고 공급이라는 가인날이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종이가 잘려질 수 없잖아요.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수요라는 가인날 하나하고 공급이라는 가인날 하나가 만나야 여기에서 종이가 잘려지겠죠. 여기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여기에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도 존재하겠죠. 이건 뭐예요? 이건 가격 축에서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이건 수요량 축이나 공급량, 수량 축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여기는 가격 축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이건 경제제입니다. 경제제인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제죠. 불치병 치료약. 이번에 뭐 코로나 백신 개발됐어. 근데 한번 주사 맞는데 2억이야. 이거 누가 맞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제인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일단은 공부했고, 그러면 이 경제 주체와 객체가 만나서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순환이라고 그래요. 경제 순환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장은 거래되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가 수요자고 기업이 공급자죠. 그런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고 기업이 수요자,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경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요건 단원을 달리해서 공부합니다. 3단원에 가서 공부해요.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또 세 가지가 있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고, 과점 시장이 있고, 독점 시장이 있고, 과점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요런데, 이것은 단원을 달리해서 따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경제 순환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실물과 화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갈 때 돈이 가는 것이죠. 돈이 갈 때 물건이 가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로 갈게요.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자,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와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경제 순환,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실물과 화폐가 반대로 움직이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 그림 오른쪽 밑에 실선 화살표가 실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점선 화살표는 화폐 흐름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인데, 그러면 A는 뭘까요? 생산물 시장에서 실선, 즉 실물이니까 재화나 서비스겠죠. 재화나 서비스. 근데 여기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재화는 자유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재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경제재도요, 세분하면 또 다양해집니다. 소비재냐, 생산재냐, 단용재냐, 내구재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정상재냐, 열등재냐. 시험 문제 또 아주 잘 나오는 대체재냐, 보완재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도 직접 용역, 즉 직접 서비스냐, 간접 서비스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A는 뭐다?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게 생산물 시장이니까 가는 뭐예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죠. 그러니까 가는 가게가 될 것이고 나는 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A 밑에 있는 점선 거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지만 화폐의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액. 그러니까 가게의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액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겠죠. 판매액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생산 요소 시장. 자,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B는 뭐예요? 실물, 토지, 자본, 노동. 요 대표적인 세 가지. 토지, 노동, 자본. 그 다음 그 아래 점선은 그렇죠. 토지에 대한 지대, 자본에 대한 이자, 노동에 대한 임금. 이러한 요소 소득이겠죠. 그러니까 가게의 입장에서는 요소 소득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소 비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옳은 설명을 찾아봅시다. 즉 가게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1번 땡. 2번 기업은 조세를 걷어들여 공공재를 생산한다. 땡. 이건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3번 A에는 아까 A는 재화와 서비스였죠. 이발이나 의료행위도 포함된다. 맞네요. 이발이나 의료행위는 재화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죠. 근데 이거 직접 서비스예요? 간접 서비스예요? 직접 서비스죠. 간접 서비스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상품 매매. 상품 매매나 부동산 중개. 이런 것들은 간접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도 구분할 줄 아는 거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요.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그 다음에 4번 B에는 임금 땡 틀렸죠? B는 토지, 자본, 노동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점선 여기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윤은 경영이라는 요소 비용이죠. 요소 소득. 그래서 1번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넘어갑니다. 2번 A에서 C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서 출제됐네요. 객체 중에 재화. 그러죠? 근데 이 재화는 자유재와 경제재가 있는데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유재가 아니라 경제재죠. 그런데 이 경제재는 또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재와 생산재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단용재,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단용재와 내구재, 여러 번 사용하는 내구재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도 증가하는 정상재, 이걸 우등재라고도 표현합니다. 정상재, 우등재.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열등재도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요식한 말로 표현하면 정상재 또는 우등재는요, 소득 탄력성이 양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탄력성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열등재는요, 소득 탄력성이 음수로 나와요.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재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화의 성질에 따라서 재화를 구분하면 독립재, 대체재, 보완재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독립재는 별 의미가 없어서 시험 문제 가면 못 되고 주로 시험 문제는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공부하신 바와 같이 대체재는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가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그 대체제의 수요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 뭐예요? 가격이야, 가격. 그 다음에 대체제의 수요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그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근데 보완제는 어때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커피와 유자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커피 가격이 올랐어요. 커피 안 먹죠? 대신에 유자차를 많이 먹어요. 유자차 수요 증가겠죠? 그 다음에 커피와 설탕을 예로 들어볼게요. 커피값 올랐어요. 커피 안 먹죠? 설탕도 안 들어가요. 설탕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와의 관계에서 대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보완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제와 B제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대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뭐와 뭐가 같은 방향? 가격과 수요.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A제와 C제는 서로 보완. 이건 보완제네? 그럼 보완제 관계 있으면 가격과 수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네요. 그러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기다 하나 써놔요. A제에다가 커피, B제에다가 유자차, 그 다음에 C제에다가는 설탕. 이렇게 하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헷갈리지 않고. 자, 1번으로 가볼게요. A제의 공급이 증가하면, 커피의 공급이 증가하면, 커피값 어떻게 되죠? 하락하겠죠? 그럼 커피값 하락하면, 커피 많이 먹죠? 대신에 유자차 안 먹겠지? 유자차 수요 감소합니다. 1번 땡. 2번 B제 유자차의 공급이 감소하면 유자차 가격 비싸지죠? 그럼 유자차 안 먹죠? 그러면 커피 많이 먹죠? 그럼 커피 많이 먹으니까 커피 수요가 증가하니까 커피 가격 비싸지겠네. A제 가격 하락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2번도 거꾸로 돼 있고요. 3번 C제의 공급이 감소하면 설탕이 모자라요. 그러면 설탕값 올라가겠죠? 설탕값 비싸니까 커피도 잘 많이 못 먹겠네. 커피의 가격은 하락. 그렇죠. 커피 안 먹으니까 커피값 하락하겠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B제의 공급이 감소하면, 자, 유자차의 공급이 증가하면, 유자차 공급이 증가하니까 유자차 가격이 하락하겠죠? 근데 C제, 유자차하고 설탕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A제하고 B제 관계가 있고, A제하고 C제 관계 있고, B제와 C제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독립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제와 C제는 독립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차분히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자료에 밑줄 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땡땡 회사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약의 판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그림이죠? 요거. 팔려는 사람, 공급자는 이 가격에 받으려고 하는데 소비자는 소득이 없어서 이 가격밖에 못 사. 그러면 가격 축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제니까 가번은 기억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2번. 나번. 땡땡사는 지붕이 높은 소형차를 개발했다. 이 차는 지붕이 높아서 머리에 터반을 쓰는 국가에서는 승차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안정감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출시된 가격에는 사려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거 자유제예요, 경제제예요? 경제제죠. 근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제제죠. 그러니까 기억번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 니은번 그림은 뭐예요? 자유제 그림입니다. 자유제 그림. 이 자유제가 경제제로 들 수 있겠죠? 네.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자유재가 경제재가 되겠죠. 디귿번은 전형적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재의 그림입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경제정보의 수집 및 활용 과정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제 경제정보니까 여기네요. 정보 분석 문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문제 인식에서 조사 방법, 전수조사, 표본조사.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구조사하고 주택조사. 나머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게 되죠. 이 표본조사와 관련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문학 과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회문학 과목에서 다시 문제 정리할 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분석에서는 통계 기법과 분석 기법이 있는데 별 의미가 없고 자료 분류, 명목 변수와 그 다음에 디귿번에 들어갈 건 실질 변수겠죠. 명목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죠. 명목은 물가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은 커지고 물가가 내리면 명목은 줄어든다. 실질은 물가와 반대로 움직인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은 작아지고 물가가 내리면 실질은 커진다. 됐지요? 그 다음 자료 유형에서 수적 통계에서 비율과 변화율 얘기가 나왔네요. 비율은 항상 플러스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실업과 고용과 관련된 모든 수적 통계 자료는 전부 비율입니다. 그러나 변화율은요. 플러스 영역도 있고 마이너스 영역도 있어요. 이를테면 경제 성장률 플러스면 GDP가 커지는 경우고 마이너스면 GDP가 작아지는 경우겠죠. 물가 상승률 플러스면 물가가 오르는 경우고 마이너스면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겠죠. 이와 같이 플러스 영역도 존재하고 마이너스 영역도 존재할 때 이걸 우리는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도 쭉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1번으로 바로 갈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억, 전수조사 땡. 우리 물가지수는 저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합니다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 500개 표본을 가지고 조출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또 이제 한 200여 개 가지고 생활 물가지수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가지수든지 전부 이건 표본조사로 계산되는 것이지 전수조사로 계산되진 않아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 모든 물가지수는 단순 물가지수일까요? 가중 물가지수일까요? 가중 물가지수입니다.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해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디서 계산하죠? 정부에서 해요? 중앙은행에서 해요? 학자의 견해가 달라지네. 두 분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텐데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활 물가지수. 이것만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고요. 나머지 도매 물가지수라든가 수출입 물가지수라든가 GDP 디플레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은 전부 중앙은행에서 조사 작성합니다. 이런 하찮은 것이라도 여러분 신경 써둬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풀쑥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GDP 디플레이터를 조사 발표한다. 땡이에요. GDP 디플레이터나 도매 물가지수나 수출입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전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조사 작성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활 물가지수만 정부에서 조사 발표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가지수든지 전부 가중 물가지수로 조사 발표합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 니은이 뭐냐면 명목 변수입니다. 기준연도 값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땡. 당해년도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명목 변수고요. 기준연도 즉 과거 가격으로 계산하는 건 실질 변수 또는 실질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 실질 변수였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작성한다. 맞죠?
물가 지수로 나누거든요. 공식으로 요거 공부했잖아요. 실질 GDP는 명목 GDP 나누기 물가 지수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 지수라는 것은 기준이 얼마예요? 기준이 100이잖아요. 기준이 100.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이건 10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실질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질하고 물가는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명목은 물가랑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미 공부했던 내용. 디귿번 맞아요. 실질 변수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거예요. 물가 하락했다면 물가 하락분도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물가 변동분을 제거해서 작성한 게 실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쓰는 용돈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들 씀씀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실질 용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물가 오르면. 근데 물가가 내렸어요. 그러면 내 용돈 가지고 살 것이 더 많아지죠. 그럼 실질적으로 용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실질하고 물가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명목하고 물가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을까? 리을 변화율의 물가 상승 성장 경제 성장률 맞나요?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이죠. 리을이 비율이구나.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이니까 미음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비율이죠. 실업률은 마이너스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실업률과 관련된 그 통계자료 있잖아요.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비율입니다. 비율. 그리고 이런 것은 전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입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니까요. 4번 정답은 3번입니다. 5번도 경제정보 분석 문제죠. 경제정보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가를 묻고 있어요.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이니까 실업률은 아까 공부한 바와 같이 비율이고 경제성장률은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점선이 경제성장률이죠. 아니다. 점선이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마이너스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실선은 경제성장률이죠. 실선은 경제성장률이니까 마이너스 존재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수량,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1번으로 가서 틀린 거 골라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2008년과 2009년의 실업률은 같다. 확인해 보세요. 2008년의 실업률 2.0. 2009년도 실업률 2.0. 같네. 그러니까 맞죠. 틀린 거 골라야 돼요. 1번은 맞아요. 2번. 경제 성장률은 2008년에 가장 높았다. 어디 있어? 2008년에 2.0% 가장 높네. 맞네. 2번도 맞아요. 3번. 2008년과 2010년은 국내 총생산은 같았다. 어디 보자. 2008년에 2% 경제 성장했어요. 2009년에는 0% 성장했으니까 2008년도하고 키가 똑같다는 얘기지. 더 이상 안 큰 거잖아요. 2010년에도 0%니까 더 이상 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나 2009년도나 2010년도나 GDP 규모는 똑같아요. 더 이상 크지 않았어요. 성장이 멈춘 거죠. 그 다음에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이제 3번까지 다 맞았으면 4번 읽으면 바보라고 그랬죠. 문제 푸는 요령. 그냥 4번 정답 치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확인을 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공부거리를 확인해 드릴게요. 2006년에서 2008년 동안 국내 총생산 GDP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하락했다. 2006년에 마이너스 3인데요. GDP 준 겁니다. 2007년에는 마이너스 2인데요. 이것도 GDP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모두 GDP 규모가 감소한 거예요. 2008년만 플러스니까 GDP 규모가 증가한 것이고요. 따라서 4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넘어갑니다. 6번 문제.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이니까 여기에 관한 문제겠네요. 어디 있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희소성과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요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겠죠. 네.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거죠. 기회비용. 6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갑의 경제적 선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약사인 갑은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자기 소유 점포에서 전업주부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개업할 예정이네요. 오, 자기 소유 점포도 있고 괜찮네? 약국 경영으로 월 800만 원의 배상을 올릴 수 있지만 각종 경비로 월 20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아내 대신 가사를 맡아줄 도우미를 월 100만 원에 고용해야 한다. 현재 값은 다른 약국에서 고용약사로 근무하면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감 잡았어요?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암산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페이 약사인 거죠. 그러죠? 페이 약사인데 자기 소유 점포가 있대. 그래서 약국을 개업할 거래. 그러니까 약국 개업에 따른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약국을 개업하면 일단 인프트 들어오는 게 얼마? 매상이 800만 원이야. 빼기. 이제 비용이죠. 자, 이건 인프트, 아웃푸트. 이건 수입,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건 편익으로 봐야겠지. 편익.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회비용이죠. 근데 기회비용은 두 가지가 있었죠.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이잖아. 그러면 약국을 개업을 할 때 월 경비로 200만 원 지출되네요. 200만 원? 200만 원 지출돼. 이거 뿐만 아니라 또 뭘 빼야 돼? 가사 도움에 또 100만 원 줘야죠. 이것도 명시적 비용이죠. 그 다음에 약사를 근무할 때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이제 이거 포기해야 되죠. 이건 뭐예요? 암묵적 비용이죠. 그 다음에 또 있죠. 암묵적 비용. 저기 위에 가보면은 월 150만 원 임대료를 받는 거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회비용인데, 자, 요게 명시적 비용. 요게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전부 얼마예요? 450, 550, 750이네요. 그럼 편익 800에서 비용 750 빼니까 기회비용 얼마예요? 기회비용이 아니라 약국 개업에 따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약국 비용에 따른 수익인가? 이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수입. 편익, 수입에서 비용을 털어내는 것이니까 이윤. 50 나오죠? 50.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가사 도우미 고용은 GDP를 증가시킨다. 맞나요? 맞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노동시장에서 거래되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GDP에 포함이 된다고.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은 GDP에 포함되나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1번 맞고요. 2번 월 임대료 150만 원은 기회비용이 포함되죠?
암묵적 비용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3번. 총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은 월 150만 원인가요? 50이죠, 50. 그 다음에 니은. 자,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고요. 뭐 시험장에서는 4번 읽을 필요 없어요.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읽어보게요. 약국 운영에 드는 경비 200만 원은 명시적 비용에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고 명시적 비용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기회비용하고 비교할 비용으로 또 하나 있었어요. 매몰 비용이라고 기억나나요? 매몰 비용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투입된 비용인데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합리적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갈게요. 표는 땡땡국 경제에서 부존자원과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전거와 노트의 최대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은 이제 이 기회비용에 관련된 것인데 이 기회비용에 관한 시험 문제가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나 소비 가능 곡선, 이걸 일명 예산선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시험 문제는 이게 한 90% 이상 나옵니다. 이건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우리 임용시험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능에서도 어쩌다 한 번 나와요. 이거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서 기후변과 관련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림으로 주어지지 않고 표로 주었단 말이에요. 표. 자, 그러면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자,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최대 생산량 조합으로 A에서부터 E까지가 있고요. 자전거는 95대, 85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 노트는 이제 단위가 만권이네요. 만권, 2만권, 3만권, 4만권, 5만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를 더 생산하려면 자전거 생산을 포기해야겠죠. 그 포기된 가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1번. 자전거 50대와, 자전거 50대니까 D 결합 조합이네요. D 조합. 자, 자전거 50대 생산할 때 표에서는 노트는 4만 권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런데 1번을 보니까 자전거 50대와 노트 3만 권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땡. 가능한데 이건 비효율적인 생산이죠. 1번은 틀렸고, 2번 A에서 E로 노트의 생산량을 늘릴수록 노트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여러분,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전제 조건은 항상 두 가지죠. 생산 가능 곡선의 전제 조건 두 가지 뭐예요? 자,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죠? 어떤 나라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존자원과 생산 요소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나라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존자원과 생산 요소를 전부 사용해가지고 두 가지만을 만들 때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상품을 만든다고요? 두 개만 만든다고요. 두 개만. 그러면 어느 하나를 만들려 할 때 당연히 다른 건 포기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포기되는 양이 자, 여기가 기역점이고 여기가 미은점이라면, 자, XJ의 기흡비용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네?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XJ의 기흡비용은 기역하고 니은 중에 어디가 커요? 니은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제를 선택해서 더 생산할 때 폭이 되는 y제의 양은 점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고. y제를 더 생산하려고 할 때는 이제 생산점이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y제에 대한 단위당 기업형은 기역이 커요, 니은이 커요? 이때는 또 기역이 크잖아요. 기역이?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재화를 더 생산할 때마다 그 기업형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간편법으로 직선으로 해서 주어진다면 기역이건 니은이건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도 일정한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원칙이 뭐냐면 기회비용은 어떤 재화를 더 생산할 때마다 기회비용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간편법으로 직선으로 주어지면 일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극히 드물어요. 이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예요. 원점에 대해서 볼로 간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냐면 이게 규모의 경제 때인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이때는 규모의 경제 때예요. 근데 이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매우 드물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자,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놓고 볼 때, 이러한 생산 가능성은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재화를 더 생산하려고 할 때마다, 기회비용은 원칙이 뭐다? 커져요. 그 다음에 간편법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시면, 이렇게 그으면 일정한 것이고요. 됐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감소한다는 이 말 자체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드물고, 희귀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볼 것도 없이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A에서 B만, C까지만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A에서 B로 갈 때 95에서 85로 10개 줄었죠. 그 다음에 두 개에서 노트 2만 권에서 3만 권 갈 때 몇 개 줄어요? 15개 줄죠? 지금 포기되는 양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생산 가능 곡선으로 나타나요? 생산 가능 직선으로 나타나요? 곡선으로 나타나겠지. 곡선. 됐죠? 그래서 1번, 2번 모두 틀렸고 이제 3번, 4번 줄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3번. B에서 C로 이동할 때 노트 한 권 추가 생산했다는 기회비용. 이걸 우리는 단위당 기회비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위당 기회비용. 그러니까 지금 B에서 C로 갈 때 노트는 2만 권에서 3만 권이죠. 그러니까 만 권이 증가한 거잖아요. 자, 노트 만 권을 더 생산할 때 이제 자전거는 몇 개 포기해야 되죠? 15대를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노트 하나당으로 계산하려면 이걸 만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게 만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노트 하나당 기회비용, 즉 단위당 기회비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노트 만 권에 대한 기회비용이 자전거 15대니까 노트를 하나로 만들어 주려면 만으로 나누면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15를 만으로 나눠봐. 만분의 15대. 이게 노트 단위당 기회비용이라고. 그럼 만분의 15? 2000분의 3? 5로 하니까 5, 3, 15. 5로 하니까 5, 2, 2000분의 3. 그 말이죠? 맞잖아요.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4번은 왜 틀렸는가? 공부거리입니다. 시험장에서는 4번 볼 필요 없어요. 4번 보는 순간 여러분 시테크에서 실패한 거예요. 시간 지금 1분 1초가 소중한데 4번까지 갈 필요가 없죠. A, B, C, D, E에서는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절대 없습니다. 어느 재화를 더 생산하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나를 포기해야 되죠? 희소성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8번 문제부터 갈게요.